의붓 아버지가 자신을 성추행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사 절차가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졌고요. 그 사이에 의붓 아버지가 그 딸을 살해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친어머니도 살해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광주 동구의 너리째 터널 인근 저수지에서 14살 A양의 시신이 이제 일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한 지 한 3시간 만에 네. 지금 이제 계부죠.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저지른 범행이다 이렇게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 1차 조사 때는 나는 공범이 없이 나 혼자 단독 범행으로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2차 조사에서는 친어머니인 지금 그 숨진 A 양의 어머니도 같이 공범으로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지금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화면 들어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한 의붓 아버지 김모 씨입니다.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출석했는데요. 지금 혹시 할 말 없으세요?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겁니까? 함께 범행 공명한 사실이 맞으신가요? 딸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금 신경 한 말씀만 해주세요. A양 살해 동기는 좀 나왔습니까?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들어가면서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 피해 학생이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본인도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었고 네. 또 본인의 친아버지에게도 그 사실을 얘기해서 경찰에도 진정이 들어갔다. 그 부분을 무마하기 위해서 살해를 했다라는 식으로 좀 동기가 나왔고요.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는 의붓 딸과의 성관계 자체는 또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었다라는 식의 부인을 했고요. 네. 그 친모 유모 씨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는데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저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저 친어머니 유모 씨입니다. 어제 조사실 빠져나와 경찰 유치장 갈 때 화면 같습니다. 범행 공모 인정하십니까? 딸 살해하신 거 맞아요? 자기랑 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친어머니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친어머니도 그런데 이 공모 내지는 공범이라고 경찰이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범행이 딸을 있었다는. 살해하는 그 장소에. 네. 그러니까 지금 친아버지한테 딸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지금 친아버지가 있는 목포까지 가서 그 딸을 목포 터미널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불러내서 목포하고 무안 그 경계선쯤까지 그 친모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그러다가 운전석에 있는 자리를 바꾸고 차 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범행 도구도 같이 샀다고요? 네, 범행 도구 뭐 이렇게 다 그러면 그 설명드리긴 말씀이 뭐하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자신의 친딸을 살해하기 위해서 의붓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저런 걸 같이 구매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이제 충격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친딸이 지금 그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본인 딸이 이제 신고를 할 때는 강간 미수로 신고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영장 심사 때에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오히려 남편한테 뭐라고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남편하고 얼마나 관계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딸을 오히려 살해하는데 같은 공범이 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남편이 31살, 친모가 39살 그렇더군요. 더 놀라운 게 이제 이 부분인데 경찰이 밝히기를 차 안에서 이제 그 공중전화로 불러내서 그러니까 친모가 공중전화를 이용한 것만 해도 뭔가 범행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좀 살해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자신의 친딸을 살해하는데 친모도 아들과 함께 그 차 안에 같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살해를 했는데 자리를 옮겨서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앞좌석으로 가서
13개월 된 이 의붓 아버지라고 하는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만 해도 친모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단 본인은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어디까지나 CCTV 저 살해한 남편의 주장인 거죠. 그런데 CCTV라든가 아니면 휴대전화, 동선 등을 파악을 해서 실제로 현장에 있었는지 그리고 뭔가 범행 도구로 알려진 것들도 아직까지는 실제 저게 범행에 쓰이려고 구매한 건지는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데 네. 가슴 아픈 것은 저 학생이 원래대로라면 29일 날 수학여행을 떠나서 지금쯤 수학여행을 아이들과 같이 다니고 네. 있어야 될 때였다고 하네요. 납득은 안 됩니다. 살해 동기가 없는데요. 친어머니가 왜 오히려 양지열 변호사 말처럼 자신의 친딸이 성관계를 가진 의붓 아버지와 그것도 자신보다 8살이나 어린 의붓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았으면 보통은 친어머니가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뭐 굳이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은 남편하고 관계 좋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지금 이제 성폭력과 관련되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딸이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앙심을 품거나 아니면 뭔가 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먹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숨진 그 여중생의 할아버지 말은 딸이 그러니까 자신의 며느리- 딸이 숨진 손녀딸을 아동보호소 보낼 정도로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며느리가 되겠죠. 근데 아이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특히 이제 무속인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무속인이 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고 추운 겨울에 바깥으로 쫓아내서 아이가 좀 힘들어할 정도로까지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사실들이 좀 있다. 그리고 학교는 제대로 보냈다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강변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숨진 여중생의 할아버지군요. 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며느리인 거죠. 네. 네. 할아버지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슬리퍼 신고 나갔다 한대. 그러니까 나도 집에서 걱정되고, 아야, 납치당해보고 누가 죽여봤을 거 아니냐. 또 우리는 이감에 또 이 남자 이부 아버지를 생각이 들더라고. 앞전에 지가 신고를 했다고 해갖고 성폭행을 해서 신고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 내가. 그랬대. 경찰서 연락이 왔어요. 죽었다고. 자, 지금부터 경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증언에 따르면 A 양이 의붓 아버지가 나를 지난 9일 날이죠.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달 9일 날 성추행했다. 또 14일 날 성폭행했다. 이렇게 신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간 미수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네. 산으로 데리고 와서 올해 1월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로 간 다음에 강간을 시도했는데 미수에 거쳤다. 그 딸의 신고는 그랬습니다. 근데 뭐 오늘 밝혀진 바로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는 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한 20일 가량 광주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고 하는 신고는 거고요. 목포 경찰서에 했고요. 네, 신고는 네. 목포 경찰서에 했고요. 그 다음에 24일 날 사건이 이송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동보호기관에 이런 신고 사실을 알리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이에 그 지금 의붓 아버지한테 이 소식이 어떻게든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처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런데 미성년자고 성추행이고 2번이나 신고가 들어갔고 성폭행 미수인데 긴급 체포 이런 거 안 합니까 원래? 그 긴급 체포 사유가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고 또 중간에 아니 9일 날 신고가 됐고 14일 날 신고가 됐고 살인은 20 며칠입니까? 그 7일 날 네. 한 것은 27일 날 27일 날요. 예. 네, 28일 날 발견됐고. 네. 그러면 며칠입니까? 9일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경찰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와중에도 또 이게 사건을 신고했던 저 당시에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 목포에 친아버지와 머물고 있었고 이 가해 남성 같은 경우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관할 지역을 조절하고 소송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과 함께 또 경찰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친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약간은 좀 경계를 덜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관할지라는 게 보통 목포에서 뭐- 신고했어도 피의자가 피의자가 광주 있는 살면 곳을- 주소지로 예, 하니까 그렇습니다. 목포 경찰은 이거 광주서로 넘겨야겠다 네. 생각하고 있었겠군요. 그러니까 딸의 얘기만 들어본 다음에 네. 그다음에 아버지를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뭐 서류를 보내고 또 아버지 신원을 소재를 파악하고 이런 작업을 하다가 늦어진 거죠. 자, 지난달 9일 날 신고하고 14일 날 신고해서 이렇게 뭐 시간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중생이
다시 SNS로 경찰에 신분 보호 요청을 자기가 직접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네. 두 번째 신고했던 날 같이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친아버지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경찰 쪽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는 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친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경찰이 그 친부마저도 2016년에 그 딸을 신체를 학대한 기록이 있다. 또 이렇게 밝혀서 하여튼 그때 아쉽습니다. 네.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을 때 근데 하긴 경찰도 아버지가 그거 취소하래요. 이래버리면 또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뭐 얘기만 듣고 신변보호 요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절차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상담을 일단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작성하고 신변보호를 또 할지 말지를 심의하는 기구가 또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거쳐가다 보니까 곧바로 현장에서 이 상황은 좀 위험하다라고 해서 바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경찰이나 또는 친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로 없었을까?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가정 내 폭력이 발생한 셈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긴급한 조치가 우선되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 확인은 조금 더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결과론으로 봤었을 때 그게 늦어졌다고 해서 불편을 주는 것은 좀 뭐 어떻게 보면 그 수사를 받는 사람의 불편에 그치는 것이지 네.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는 그게 더 앞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과연 어떤 절차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로 이제 감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현장에서는 이제 경찰 쪽에서는 그런 절차 위반은 없었다고 하겠지만 절차 위반을 넘어서서 좀 더 네. 적극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비단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뿐만 아니라요. 자, 12년을 살다 갔습니다. 이 여중생이. 아버지가 학대 기록이 있고요. 친아버지가. 어머니는 양육을 포기했고요. 거의 포기했고요. 네. 의붓 아빠는 성추행, 성폭행 미수. 이게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요. 네. 아동학대 발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실제 아동학대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확인해서 드러난 상황을 이제 집계를 낸 건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발견율이 인구 1000명당 한 9명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명이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이 있다 이런 네. 것이고요. 뭐 오늘 나온 보도지만 작년에 존속 사례가 한 60% 증가했고 존속 사례의 주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아동학대와 부모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뭔가 우리 사회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번에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모로부터 위협받고 보호받지 못한 14살짜리 여중생이 전혀 우리 사회가 지켜내지 못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뭐 네. 어머니로부터도 학대 정황이 있었고 아동 보호소로까지 쫓아낼 정도의 상황이었고 사실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제 계부나 계모 그리고 친모 사이가 다시 제2의 가정을 결합하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전 어떤 배우자의 사이에 아동이 학대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미 조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막아내지 못했다는 거. 네. 뭐 경찰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전반적으로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여전히 결함이 좀 많이 네.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재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정두원, 정청래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